네,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퀴즈를 쳐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심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복습 개념으로 듣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심장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심장이 어떻게 이제 순환을 담당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은 이후에 어떤 성인과 노학이나 양리학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심장의 구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체순환과 태순환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1차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심장의 무게는 약 한 250에서 350g 그리고 어른 주먹보다 약간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 척추 이렇게 등골뼈 앞쪽에 있고 흉골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에 있는 뼈죠, 그죠? 그 복장뼈라고 하는 거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늑골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3번 늑골과 7번 늑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위쪽은 심장의 기저부라고 해서 베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요 아래쪽은 뭐라고? 심천부, PMI라고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해두었죠. 네, 심천이라고 해서 에이펙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에이펙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음을 들을 때에는 이쪽에서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강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부위가 바로 이 에이펙스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은 그게 이제 이렇게 네 개,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분열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과 실을 나누는 기준은 뭐죠? 밸브, 판막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방, 아래쪽은 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보다는 실이 조금 더 크죠. 왜냐하면 방은 혈액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실에서는 심방에서 보낸 혈액을 폐 쪽으로 보내거나 또는 대동맥 쪽으로 보내면서 전신순환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좌우는 여기 중격이 있습니다. septum이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죠. 중격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방의 경우에는 우심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심방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심실의 경우에는 뭐가 심방 중격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좌심방과 좌심실의 경우에는 심실 중격에 실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심실 중격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와 아래층은 뭘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죠? 네, 판막, 밸브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아래 좌우를 구분하는 판막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실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방과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방을 구분하는 판막을 우리는 삼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코스, 피드, 밸브라고 얘기를 하죠. 삼천판. 그러면 오른쪽 실과 우심실과 왼쪽 실, 좌심실을 구분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이트랄 밸브, 우리가 이천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승모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글로는요.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이 3천판, 2천판은 이 판막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주되게 펌프 작용을 하는 곳은 바로 이 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심실. 이 그 심장이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을 바로 필요한 곳으로 펌핑을 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을 이렇게 온 조직을 다 돌고 온 혈액들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을 통해서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그죠?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그죠? 어디를 통해서?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삼천판을 통해서 우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삼천판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혈액은 정상적으로 방에서 실로만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삼천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실로 들어온 것들은 또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얘가 수축을 하게 되죠. 펌핑을 하게 되면 어디로 나가냐 하면 파란색 혈관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폐 동맥을 통해 가지고 혈액이 어디로 가겠어요? 좌우 폐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예, 이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가게 되는데 이때의 심실에서 폐 동맥을 통해서 보내는 혈액들도 위로 쳐서 올려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펌핑을 하고 나서 혈액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갔던 피는 밑으로 다시 역류해서 내려오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쫙 치었을 때 올라가는 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판막이 이렇게 닫히면서 피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때 오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을 우리는 폐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심실에서 오심실에서 폐동맥 판막을 거쳐가지고 폐동맥으로 나간 혈액들은 폐로 가서 가스 교환을 하게 되죠. 왜?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들을 폐포와 모세혈관, 폐모세혈관 사이에서 두고 분합차에 의해서 분합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CO2를 밖으로 보내주고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얘들을 어떤 순환을 거쳐가지고 조직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에서 가스 교환을 마친 혈액들은 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들은 다시 이천판을 거쳐서 좌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이천판의 역할도 뭐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온 혈액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좌심실에 모인 혈액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이렇게 궁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울타, 즉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으로 쫙 뿜어집니다. 그죠? 이 대동맥을 통해서 받은 혈액들은 전신 순환을 위해서 온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폐로 보내는 우심실의 경우에는 좌심실에 비해 전신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좌심실에 비해서 벽의 두께가 얇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왜? 얘가 더 많은 압력을 줘서 피를 빵 하고 보내야 저 먼 곳까지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신 순환을 담당을 하는 게 마지막으로 전신 순환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처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전신에서 돌고 온 혈액들을 우심방을 통해서 받아서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폐동맥은 다시 어디예요? 폐로 가스 교환을 할 수 있는 폐로 혈액을 보내게 되고 폐순환을 거치고 돌아온 혈액들은 좌심방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 좌심방으로 들어온 것은 좌심실에 모였다가 다시 어디예요? 빵 하고 펌핑을 하게 되면 대동맥을 통해서 다시 전신으로 피를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장을 다시 가스 교환을 위해서 우리 심장에서 피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다시 이렇게 표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상대정맥, superior 베나 카바, inferior 베나 카바를 통해 가지고 위쪽에서 돌고 온 혈액은 상대정맥을 통해서 아래쪽을 돌고 온 것들은 하대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을 들어온 것들은 다시 뭐예요? 좌우 동맥을, 죄송합니다.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보내게 되고, 혈액들을 폐로 보내게 되고,
폐로 보낸 것들은 다시 어디예요?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폐 정맥을 통해 가지고 어디예요?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좌심방에 들어온 것들은 좌심실을 거쳐서 다시 대동맥으로 뿜어져서 전신순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릴 거는 가스 교환 전에는 CO2가 적고 CO2가 많은 환경이에요. 그죠? 근데 얘들이 폐동맥을 통해서 나온 혈액들은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게 되고요. 가스 교환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혈액 안에는 CO2가 적고 O2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언급을 했었었죠. 대부분의 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혈액이라고 하는 곳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힘을 줘서 꽉 누른다는 뜻이죠.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혈액은 어디예요? 방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역류가 된다라는 거죠. 역류가 되어버리게 되면 전신으로 가야 할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즉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는 필요한 산소와 혈액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과 정맥, 그러니까 우리 말초 쪽에 있는 정맥 곳곳에 다 분포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역할인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즉, 혈액이 한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방실판막, 즉 뭐가 있었죠? 삼천판, 얘는 어디였어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과 또 뭐였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 판막을 우리는 이천판 또는 승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판막은 건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건삭과 유두근으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이십니까? 유두근, 건삭.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뿜어낼 때, 펌핑을 할 때 압력이 꽤나 많이 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막이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실 안의 혈액을 박출하기 위해서 심실이 강한 수축을 해도 어떤 심실? 무심실, 좌심실이 수축을 해도 판막이 뒤집히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을 했던 거죠. 삼천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승모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이게 생긴 모양을 보면 이 삼천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 모양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승모판은 이렇게 조금 보기에 모양이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천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동맥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죠? 좌심실과 대동맥이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올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좌심실, 레프트 벤트리큘럼. 이 사이에 대동맥 판막이 있고, 그렇다면 우심실과 폐동맥 판막 사이에 있는 것은 폐동맥판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 반월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미 루너, 꼭 뭐처럼 반달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폐동맥 판막과 아까 뭐죠? 대동맥 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 방실 판막하고 반월 판막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방실 판막의 경우에는 건삭하고 유두근에 의해서 심근에 딱 붙어 있도록 부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강한 압력이 딱 주어져도 혈액에 의한 압력에도 단단히 딱 뒤집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했었는데요. 이 반월 판막에서는 건삭과 유두근이 없고요. 얘들은 해부학적으로 그냥 구멍에
거기 구멍에 딱 맞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그 틈을 가능하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혈액 역류를 방지를 하게 되고 그 틈이 벌어져 있거나 그죠? 그다음에 또는 방실판막에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피가 역류가 되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호흡기계 할 때 봤었던 것입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체순환하고 그다음에 전신순환하는 것 때문에 한번 봤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체순환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볼게요. 온몸을 도는 거라 해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체순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거를 조직으로 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좌심실로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폐순환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들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했죠?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좌심실에 모여있던 혈액들은 좌심실을 빵 하고 수축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대동맥으로 가게 되죠. 그죠?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전신순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으로 보내는 혈액들은 동맥 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조직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공급한 대신에 O2를 떼주고 나면은 뭘 받아요? CO2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동맥 쪽에 있는 혈액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산소가 풍부하고 CO2가 부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전달해주고 나면 CO2를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받은 혈액들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손에 딱 눌렸나 봅니다. 넘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정맥 쪽으로 혈액으로 넘어 이제 그 동맥을 통해서 각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주고 CO2를 받고 나면 이런 혈액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심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 것들은 정맥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정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심방까지 넘어가서 폐 순환을 하기 직전까지는 전부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 쪽, 즉 정맥 쪽에 들어가 있는 혈액들은 대부분 산소는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CO2가 더 많은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혈관, 정맥 쪽 모세혈관에 모인 혈액들은 어디로? 정맥으로 모이게 됩니다. 시스테믹 베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인 정맥들은 어디로 가냐면 대정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카바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서 이제 순환을 해갖고 모이는 혈액들은 인피어리어 베나카바를 통해서, 그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것들은 어디요? 슈피어리어 베나카바를 통해 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어리어는 하대정맥 밑에 있다고 해서요. 슈피어리어는 상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들은 어디로 모인다? 네, 우심방으로 모인다. 해서 여기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우심실로 모여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폐로 모여서 폐에서 가스 교환하는 것들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 폐에서는 그 호흡막을 통해서 가스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스 익스체인지 즉 가스 교환을 할 때에는 O2를 폐에서의 가스 교환은 O2를 받고 또 뭐죠? CO2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고 나면 다시 심장으로 피가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는 것들은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죠? 좌심방으로 들어와갖고 그다음에 혈액 O2가 풍부한 혈액들을 좌심실로 받아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전신순환을 시키게 되는 거죠. 처음 설명을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순환을 통해서 산소가 많은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합니다. 전신이라 하면 뭐죠? 조직이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조직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어요? 뭐가 필요했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에너지원인 포도당이나 또는 지질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트도 필요하고 뭐가 있었었죠? 물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조직에서 대사가 되고 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얘들은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었죠? 에너지와 노폐물과 물이 더 많은 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서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순환의 어떤 중심부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심장과 그다음에 순환 기계를 합쳐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앞장에서 배웠었던 혈액계라고 하는 거가 다시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분당 70회 정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회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회 뛰기도 하고요. 임산부들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라토너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운동으로 다져진 몸입니다. 심장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당 50회, 40회 이렇게 뛰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60회 이하로 뛰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섬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 심장이 분당 70회씩 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뛴다, 심장이 펌핑을 한다는 것은 심장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 근육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 어디서 만들까요? 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장에서도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어떻게 산소를 공급받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심장 안쪽에 피가 고여서 있다가 나가고 하는 그 심장 안쪽에는 심내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 심내막은 코팅되어 있어서 심방이나 심실내의 혈액을 심장 자체에 공급을 할 수 없도록 딱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 에너지도 없이.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바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심장 자체에다가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관상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좌심실에서 심장 이렇게 혈액을 쫙 뿜어내 갖고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전신순환을 한다 했잖아요. 그때 전신으로만 혈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는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자체에도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동맥들을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관상동맥은 마찬가지로 심장이 좌우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으로 분리된 것은 다시 장가지를 막 쳐죠. 장가지를 막 쳐가지고 심장 바깥쪽을 혈관들이 쫙 둘러싸고 있어서 심장에 적절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관상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체순환과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그다음에 뭐죠? 폐순환, 그리고 관상순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동맥 판막은 아까 앞에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또 운동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게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 이게 무엇일까? 관상동맥,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이었죠, 그죠? 이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증, 즉 혈관 안에 이게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쌓이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거나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혈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찌꺼기가 요만큼 있을 때는 혈액이 요만큼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이만큼 막히게 되면 혈액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더 많이 막혀버리게 되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 아예 혈액이 흐를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 자체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잘 생길까? 담배 피는 사람.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액을 내뿜을 때 받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왜 이렇게 공급하는 관이 있잖아요. 호스.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발로 지그시 밟고 있으면 얘들이 이거 통과해서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죽상, 동맥경화증 같은 것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허혈성 심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담배도 이러한 것들을 혈관벽을 좁게 만드는 어떤 촉진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필 때에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혈압의 경우에도 혈압, 고혈압, 피가 밖으로 빵 뿜어져 나갈 때 받는 압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혈액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당뇨도 혈관의 건강을 나쁘게 해주는 질병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뚱뚱하다거나, 그죠? 그다음에 좌식생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 인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아까 여러 위험 요인에 의해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심장에서 뭐였죠? 피로가 쌓이겠죠. 피로가 쌓이게 되면 피곤해지게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어요. 요거는 나중에 근육과 대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아마 9장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런 젖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젖산이 생기면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고 나면 다음날 어때요? 다리가 뻐근하게 아프죠? 그것도 저산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심장에서도 저산이 생기게 돼서 심장 근육이 축적이 되게 되면 흉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슴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막힌 혈관 부위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활동할 때에는 별로 증상을 못 느껴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왜?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심장에서 나 산소 더 많이 줘, 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공급되는 거가 훨씬 적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슴 통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슴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꾹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 협심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 한 5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왼쪽 어깨라든지 팔이나 목, 그다음에 턱 이쪽으로 통증이 나가게 되는데 실제로 질병이 생긴 것은 심장 쪽이지만 그 심장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특징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깨가 아픈 거가 어깨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심장 질환에 의해서 어깨 통증이라든지 목이나 팔 그리고 턱까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제가 있습니다. 얘를 혀 밑에다가 넣어서 먹게 돼요. 그러면 혀 밑에다 딱 넣어서 녹이고 나면 얘들이 혀 밑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몸 체내로 흡수가 되면서 이런 어떤 통증,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산소를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은 무엇일까? 얘는 산소가 장시간 공급되지 않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괴사가 됩니다. 1장에서 설명을 할 때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망한다라고 했었죠. 즉, 각 그 근육 조직에서도, 심근 조직에서도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혈액이 차단된다. 즉, 산소가 차단되고 나면, 심근 괴사, 즉, 썩어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sudden cardiac death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근 괴사에 의해서 갑자기 뭐가 되는 거죠? 심장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들, 특히 협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니트로글리세린 가슴 통증이 있어서 이 약을 먹었다. 한 번 먹었는데도 통증이 안 가라앉아. 2번 먹겠죠? 한 번 더 먹겠죠? 한 번 더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뭐 25분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이 심근경색증은 약으로 그냥 이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혈관 확장제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관을 직접 풍선이라든지 그 스텐트와 같은 것들을 삽입을 해서 직접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혈액이 공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내용들은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퀴즈 치고 나서 학습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동영상 강의로 보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